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입니다. 이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그때의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집이랑 인연 끄는 거 참 잘했다 생각할 정도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 남편은 주류 납품 대리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정착하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게 주류 납품 대리점이었는데 벌이도 괜찮고 남편도 그 일이 잘 맞는지 인수받은 후로 10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남편은 주로 납품과 배송기사 관리를 하고 저는 주문이나 격리 담당 업무를 했었어요. 저희 집은 1층짜리 주택이었고 맞은편이 저희 대리점이어서 집에서 대리점을 마주보고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 남편, 딸아이,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합가를 했었죠. 결혼 초반에는 시부모님 모두 모시고 살았어요. 깐깐하고 엄한 시아버지와 뭐든지 다 제 탓만 하는 얄미운 시어머니 밑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며 일을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주류 납품 대리점을 인수받은 거였는데요. 그 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로 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신혼 초에 눈물 나는 시집살이를 겪어본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사는 게 솔직히 싫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남편도 성격이 센 편이고 고집도 센 데다 저도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다시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그 자체였죠. 어머님은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편도 아닌데 툭 하면 피곤하다고 누워 계시고 입으로만 이것저것 저한테 시켜대셨어요. 집에 있으면 제가 몸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요. 일하고 와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저도 바쁜데 하루 종일 애미야 애미야 하고 저를 부르면서 이것저것 시켜대세요. 제가 못 가면 저희 딸애까지 오라 해서 시켜대시는데 아이가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볼멘 소리라도 하면 어머님은 난리가 납니다. 남편 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면 중서가 내가 이렇게 서러워서 살겠니? 왜 그러세요, 엄마? 내가 다영이한테 할미 물 좀 갖다 달라 했다고 자기 공부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시키니? 아무리 애미가 버릇없이 키웠다고 해도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며 하소연을 하세요. 저희 딸애한테 한 번만 시켰는데 할머니에게 저렇게 말한 거면 딸애가 잘못한 거죠. 근데 진짜 가만히 누워만 계시면서 물 갖고 와라, 귤 갖고 와라, 리모컨 찾아라, 이불 갖고 와라, 다른 이불 갖고 와라. 입으로만 내내 뭔가를 계속 시키시니 딸애도 짜증이 나는 거죠. 공부하려 앉아 있는데 계속 불러대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이 그런 말을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무조건 저더러 뭐라고 합니다. 다영이한테 말해. 할머니한테 사과드리라고. 무슨 그런 일로 사과까지 해요.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버릇이 없는 거야. 할머니가 부탁을 하면 그냥 들어드리면 되지. 손자가 돼가지고. 어머님이 좀 시키시는 줄 알아요? 당신도 똑같아. 그게 뭐 어려워?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할머니한테 저러냔 말이야? 누가 들으면 저희 남편 엄청 효자인 줄 알겠어요. 저나 애한테만 저렇게 유난이고 난립니다. 할머니한테 잘하라고요. 효도나 봉양은 다 저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맨날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면서 입으로만 저런 식인 거예요. 애초에 어머님이랑 다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빈집에 혼자 있기 싫고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신걸요. 어머님 집도 여기서 10분이면 가는 같은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혼자 있기 무서우시다고 하면서 결국 그 집은 빈집으로 놔두고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있기 무서우신 건 핑계 같고 며느리가 다시 이 동네로 왔으니
같이 살면서 부려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유일한 취미는 친구분들 놀러 오라고 하셔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동네에 친구분들이 있는데 자주 놀러 오시거든요. 어머님 호출이 있으면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말고 급히 건너가 과일도 깎아드리고 차도 준비해드리고 끼니 때면 식사도 준비해드립니다. 어쩔 땐 주문 마감 때문에 너무 바쁜데도 어머님이 빨리 오라고 난리치고 성하실 때도 많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던 일 스톱하고 건너가죠. 어머님 친구분들은 저한테 너무 착한 며느리라고 하고 이런 사정을 아는 제 친구들은 저보고 바보 같은 며느리랍니다. 왜 그렇게 다 참고 시어머니한테 종처럼 굴면서 사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도 할머니에게 그렇게 하고 사셨는데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타고난 제 성격 탓인지 시어머님이 좀 힘들게 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맞춰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리점 일은 내내 바쁜 게 아니라 유독 바쁜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밖을 보니 어머님 친구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가시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바쁜 시간대 오기 전에 다가상하고 식사도 미리 차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사무실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주방 쪽으로 통하는 쪽문으로 바로 들어갔죠. 제가 쪽문을 통해서 주방 안으로 들어오니 어머님과 친구분들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거실에서 얘기 중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과일 사왔어. 바쁜 며느리 부르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해먹자. 어휴, 됐어. 내가 전화하면 돼. 고만해. 매번 건너와서 뭐 차려주는 것도 미안하고 불편해. 우리가 알아서 해먹고 놀다 가면 되는 것을 왜 자꾸 며느리를 불러대? 그러면 안 돼. 버릇 안 좋게 들어. 저는 거실로 나가서 아는 척을 하려다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버릇? 너네 며느리처럼 착한 며느리가 요새 어딨다고. 착하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하고 곰퉁이 같은 거야. 저는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일부러 어머님을 위해 매번 건너와서 군소리 없이 다가상 차려드리고 밥 차려드리고 했는데 저보고 고맙다고 하시기는커녕 미련하고 곰퉁이 같다는 겁니다. 저는 좀 언짢았지만 워낙 말투 자체가 그러신 분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배부른 소리 한다.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시험에 모시고 살고 시험에 친구들 왔다고 매번 그렇게 신경을 써주니? 지가 신경 안 쓰면 어쩔 거야. 내 아들 돈 받아 먹으면서 사는 년이. 어이구 말본새 참. 너네가 잘못하는 거야. 원래 며느리라는 건 시어머니 하기 나름이야. 너네는 집에서 그렇게 며느님 며느님 하면서 떠받들여 주니까 너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다. 날 봐라. 처음부터 길을 잘 들이니 몸종처럼 하잖니? 저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실 쪽으로 확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니 어머님과 친구분들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아이고, 사무실에 안 있었어? 방금 왔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민망한지 제 눈치를 보시고 오히려 어머님은 당당하시더라고요. 왔으면 과일 씻어서 내와. 얘네가 사왔어. 좀 있으면 밥 시간이니까 밥도 차려놓고 가고. 네. 그리고 너는 왔으면 왔다고 인기척이라도 내던가. 다 늙은 시험에 간 떨어지게 할 일 있냐? 죄송해요. 급하게 오느라. 저는 꾹 참고 과일도 내놓고 밥도 차려드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머님이야 워낙에 함부로 말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그 말들은 상처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머님 친구분이 사무실로 오셔서 저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미안한 표정을 하시면서요. 저기 혹시 아까 우리 얘기 들었어요? 아, 아니요. 에이, 들었네.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저 할망구가 우리한테 허세 부리는 거야. 자기 며느리가 이만큼 신경 써준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너무 맘상해 하지 마. 맘상하게 생각 안 해요. 걱정 마세요. 어휴, 이렇게 착하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곤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어머님은 그날 저녁 오히려 저에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는 다음부터 넘어오면 인기척 좀 해라. 무슨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네.
다른 며느리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그 할망구들은 왜 유난 떨어 너를 칭찬하는지 몰라. 너 그런 얘기 듣고 괜히 우쭐대지 마라. 그 집 며느리들이 워낙 싹수가 노란 거지. 다 너만큼은 하고 산다. 네, 저는 그냥 한숨을 쉬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저런 말투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적응도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렇게 평생 사신 분이니까 하면서 그냥 다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정말 서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는 막 먹고 싶은 음식이 없는데 그날따라 매운 닭발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나중에 시장에 가서 닭발 사와서 먹어야겠다 생각을 계속할 정도로요. 일이 마치고 근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서 닭발을 주문하는데 제 것만 주문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매운 걸 싫어하고 어머님은 닭발이 징그럽게 생겼다고 그런 걸 왜 먹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거 1인분만 7,000원을 주고 포장을 해서 집에 왔죠. 어머님은 방에서 TV를 보고 계셔서 저는 인사드리고 식탁에서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닭발 먹는 걸 엄청 고깝게 쳐다보더니 벼랑간 소리를 획 지르는 겁니다.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놔두고 혼자 그렇게 처먹고 있으니 좋아? 저는 먹다가 좀 황당했어요. 평소 닭발을 잘 먹지도 않는 사람이기도 한데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갑자기 저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닭발 안 먹잖아요. 나는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사온 건데. 요즘 외출도 별로 안 나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먹고 싶은 거 다 먹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손가방을 바닥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 바람에 방에 있던 어머님도 나오고요. 저는 너무 기막히고 억울해서 그랬죠. 갑자기 왜 이래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드셔보란 소리도 없이 혼자 앉아서 입 시뻘개져서 닭발이나 처먹고 있고. 어휴! 저도 너무 억울해서 말했어요. 내가 평소에 뭐 먹고 싶은 거나 있어요? 오랜만에 닭발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이거 가지고 왜 난리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냐고! 그러면서 성질을 빽 내는 거예요. 남편이 평소에도 좀 다혈질인데다 욱하는 면이 있긴 했지만 갑자기 먹는 걸로 저러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입만 떡 벌리고 있는데 딸애도 방에서 나와서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딸애 보기도 민망하고 내가 이 나이 먹고 7,000원짜리 닭발도 마음대로 못 먹나 싶어서 그 순간 서러움에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어머니까지 거드는 거예요. 어휴, 너는 너만 입이니? 어머님 이거 징그럽다고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다 같이 먹는 걸 사와야지. 혼자 먹으려고 부득불 사와가지고 처먹는 꼴이란. 어휴. 저는 너무 기가 막히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먹다만 닭발을 그대로 들고 싱크대에 부었어요. 야! 너는 먹는 음식을 그대로 다 버려? 제가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저는 어머님 말을 등 뒤로 들으며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이 나이까지 나름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7,000원짜리 닭발 하나 내 맘대로 못 먹나 싶고 내가 이런 걸로 왜 이런 소리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고 기가 막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닭발 사건은 제 마음속에 멍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이 주로 타고 다니는 탑차에 서류 찾을 게 있어서 글로브 박스 안을 뒤져보는데요. 웬 카드 명세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는 카드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명세서를 열어보고 저는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일식집 15만 원, 백화점에서 60만 원, 골프웨어 매장에서 40만 원, 소고기 집에서 24만 원 등등 비싼 음식점에 잘도 다니고 백화점에서 쓴 돈도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보이는 건 바로 호텔과 모텔비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바람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와이프 입에 들어가는 7,000원짜리 닭발은 아까워서 난리를 쳤으면서 지는 바람 피고 다니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던 겁니다. 저는 그걸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핸드폰도 뒤져봤죠. 문자 목록을 막 뒤지다 보니 연락처 저장명은 거래처 그린호프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내용은 언제 오느냐, 뭐가 먹고 싶다, 또 그거 먹으러 가자 등등 딱 데이트에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린호프는 저희가 맥주를 납품하는 동네 호프집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리고 남편 폰뱅킹으로 들어가 통장 내역도 봤습니다. 남편은 비밀번호를 다 통일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 보니 돈을 인출한 내역도 몇 번 있고 손정미라는 이름의 여자에게 돈을 몇 번 보낸 내역도 있었어요. 손정미? 저는 그 이름을 외우고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린호프 사업자 등록증을 찾아봤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 때문에 납품을 할 땐 사업자 등록증을 봤거든요. 그 가게 대표자 이름은 손정미였습니다. 그린호프 주인인 손정미라는 여자랑 바람이 난 것 같더라고요. 돈도 막 퍼다 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다음날 일이 끝나자마자 그린호프를 찾아갔어요. 2층에 있는 술집은 인테리어도 엄청 촌스럽고 올드하더라고요. 먼지 쌓인 걸 보니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제가 두리번거리며 들어가니 어깨를 드러낸 옷을 입고 화장도 엄청 두껍게 한 여자가 카운터로 나오더라고요. 다른 직원은 없어서 단박에 그 여자가 손정미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그 여자를 가만 봤습니다. 성형을 많이 하긴 했지만 나이는 저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일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중석 씨 아시죠? 그러자 그 여자는 약간 저를 위아래로 보더라고요. 저희 가게에 주류 납품해 주시는 분인데요. 그쪽은 누구세요? 저 차중석 씨 와이프예요. 아, 네. 그런데요? 저희 남편 만나세요? 제 말에 그 여자는 픽 하고 웃더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술 먹으러 온 거 아니면 가세요. 여기 납품 올 때 친해졌어요? 아,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짜증나게. 가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통장 내역 인쇄한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쪽한테 왜 돈을 다달이 보내요? 그 여자는 저를 팔이라도 쫓아내는 양 엄청 귀찮은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네가 돈을 받았잖아. 제가 흥분해서 저렇게 말하니 그 여자 눈빛이 엄청 무섭게 돌변하는 거예요. 뭐? 너 지금 네가라고 했냐? 어따 대고 반말이야. 오히려 막 눈을 부라리면서 화를 내니 제 쪽에서 움찔하고 무서웠습니다. 평생 살면서 화 한 번 내지 않고 싸움 한 번 한 적 없는 저는 그 여자의 기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했어요. 나가! 아, 진짜 장사도 안 되는데 대낮부터 짜증나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도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그 여자 찾아갔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기가 막혀 따졌죠. 통장 내역도 보여주면서요. 그랬더니 와, 격리하라고 사무실 앉혀놨더니 이런 거 뒤지고 있었냐? 진짜 소름 끼치네. 당신이 의심스러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지. 이 여자한테 돈 왜 준 거예요? 게다가 이 모텔하고 호텔 찍힌 건 뭐예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아, 어쩌라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갔다. 왜? 친구들이랑 이런 데 갔다고요? 갈 수도 있지. 증거 있어? 내가 그 여자랑 갔다는 증거 있냐고. 그 여자한테 돈 보내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으로 바람 폈다는 증거가 되냐고. 멍청한 거야? 순진한 거야? 남편의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이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뻔뻔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너 보면 답답해. 아주 꼴 보기 싫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나를 도대체 뭘로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그날 밤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눈이 퉁퉁 부어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어제 그 난리는 뭐니? 너네 싸웠니? 중석이는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았지? 저는 어머님 말에 다시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딸애가 볼 것 같아 저는 어머님을 잡아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싸웠는데?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어머님, 다영 아빠가요, 바람이 났어요. 거래처 맥주집 여사장이랑요.
저한테는 7,000원짜리 닭발 먹는 걸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냐고 난리쳤으면서 그 여자한테는 일식에 소고기 먹으러 다니고요. 백화점 가서도 돈 엄청 썼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자한테 다달이 돈까지 줬더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도 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중석이가 바람이 났다고? 네,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평생 자기 옆에서 고생한 사람이 누군데. 저는 최소한 그런 상황에선 아무리 막말하는 어머님이라도 저한테 좀 부끄러워 하시거나 미안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아들의 행동에 화를 내시던가요. 하지만 그 반응은 제 예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어휴, 중석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너는 네 꼬라지 좀 봐라. 화장도 안 하고 옷도 그 꼬라지가 뭐니? 그래도 명색이 남편이 대리점 대표인데 너는 그 꼴로 다니고 중석이가 딴 눈을 안 팔겠냐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할까? 내가 왜?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했죠. 어머님 아들이 바람핀 거예요. 그것도 거래처 사장이랑요.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걔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나도 너 보면 미련 곰탱이가 따로 없고 답답한데 남자긴 중석이는 안 그랬겠니? 네가 성격도 여시같이 살살거리고 다른 여자들처럼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랬어 봐라. 중석이가 다른 여자랑 왜 바람이 나? 어머님 말씀은 다영아빠 바람난 게 저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잘했으면 걔가 왜 바람이 나냐고. 중석이 그런 애 아니야. 근데 너한테 오죽 마음이 안 갔으면 그러고 다녔겠냐고. 너도 이런 일에 그렇게 죽상으로 있지 말고 네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 제가 일하고 살림에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이따 쳐도 생활비 쓰는 것까지 입을 대는데 저 꾸밀 돈이 어딨냐고요. 어머님은 제 말에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답답하다는 거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네가 적당히 잘 구슬리고 살살거리고 해야 중석이도 그렇게 팍팍하게 안 굴지. 내가 중석이라도 땀만 먹는다. 저는 정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람난 자기 아들 뭐라고 하기는커녕 다 제 탓이래요. 그놈의 제 탓. 결혼 생활 내내 지겹게 들었습니다. 잘 되면 자기랑 자기 아들이 잘한 거고 잘못된 건 다 제 탓이래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손발까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 모습에 어머님도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얘 좀 봐. 너 시험에 아주 치겠다.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바람핀 걸 왜 나한테 난리야? 저는 미칠 것 같은 기분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언니 집으로 무작정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저희 언니 시어머니랑 다시 합가한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하라며 뜯어 말렸었습니다. 제가 결혼 초에 시집살이하고 고생한 걸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합가하자고 하면 그냥 해야죠. 근데 언니가 속상해할까봐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은 별말 안 했는데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니 언니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찾아가니 언니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저는 펑펑 울며 말했습니다. 남편 바람난 거에 시어머니 막말까지. 듣는 언니는 분통 터져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미친 집구석 아니야? 차서방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람질이고 그 시어매란 사람은 아들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네 잘못이래?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언니는 울고불고 하는 저를 겨우 달래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증거부터 잡으라고. 그래야 이혼도 할 때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고 행여나 돕고 산다고 해도 확실한 증거는 가지고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다고요. 그날 언니는 하루 종일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증거 잡을 때 언니 부르면 꼭 도와주겠다고 하고요. 제가 출근을 안 하니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날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한테 뭐라고 하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 싶었는데 남편하고 어머님은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언니의 조언을 새기며 남편 폰을 밤새 다시 뒤졌는데 그 사이에 그 여자와의 문자는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대신 언니의 조언대로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았습니다. 언니도 전에 형부가 좀 의심스러워서 깔아본 적이 있다며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설치하고 남편이 볼 수 없게끔 가리기 설정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정말 틈만 나면 남편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후에 납품 간다고 나갔는데 위치를 보니 모텔촌이 있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언니도 그 즉시 차 타고 1시간 반이 걸려 왔습니다. 위치 추적이 알려주는 범위 내에서 언니와 남편 차를 찾았는데 납품 탑차는 근처 공원에 세워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잠복을 하니 남편과 그 여자가 팔짱을 끼고 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언니는 벽 뒤에 숨어서 동영상을 열심히 찍어댔어요. 두 사람은 서로 키득거리며 뽀뽀도 하고 난리 부르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탑차를 같이 타는 거예요. 남편 차가 가고 근처에 세워둔 언니 차를 타고 몰래 따라갔죠. 남편 차는 그 여자 가게 앞에 서더니 그 여자를 내려주고 서로 손키스를 날리고 난리 연병을 하더니 여자는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 모든 건 다 언니가 화면을 확대해서 얼굴까지 아주 잘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과 카드 내역서, 입금 내역 등을 모두 모아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외도의 정황이 보여서 소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딸애가 너무 걸렸습니다. 아직 중학생이니 아이가 어리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부모가 이혼을 하면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딸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벌써 철이 들어버린 딸애는 엄마만 행복하다면 자긴 다 좋다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이혼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하지만 언니가 그때 창업을 준비하고 있던 때라 저랑 같이 하자고도 했고 또 저도 더 이상은 그 집 식구들이랑 한솥밥 먹으며 같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으려면 참을 순 있겠지만 왜 참아야 되는지 더 이상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막대 먹었으면 남편이 착하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남편이 막대 먹고 바람질이면 시어머니라도 같이 화내고 제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제 속을 긁어대면서 몸쪽 노릇이나 시키고 제가 이 집에 있어야 될 이유는 이제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위자료 소송도 걸 거라고요. 남편은 예상대로 난리를 쳤고 어머님도 저한테 한바탕 난리를 치셨죠. 그래서 결국 근처에 작은 집을 임시로 구해 딸애와 나와 살면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외도다 아니다 이런저런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제 증거들로 남편의 외도 정황을 알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승소를 했고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권으로는 따로 남편이 사뒀던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제가 받는 걸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는 팔고 언니가 사는 지역으로 딸애와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언니 일을 도우며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언니와 하는 일이 운때가 맞았는지 잘 되더라고요. 이혼할 당시만 해도 소송도 그렇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오히려 먹구름 낀 것 같은 내 인생에도 햇볕이 드나 싶을 정도로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그 후 남편은 저랑 이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딸애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상대 여자는 그때 그 바람났던 호프집 사장이었습니다. 저랑 15년 살았는데 헤어지자마자 새장가라니요. 그것도 바람난 상간녀랑요. 그나마 남아있던 아이 아빠로서의 정남이마저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딸애는 한 번씩 아빠랑 연락은 했지만 저는 일체 모든 연락을 끊고 바쁘게 제 일만 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대리점 근처 동사무소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 잠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일을 처리하고 서둘러 돌아가려는데 누가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쳐다보니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던 어머님의 친구분이었습니다. 맞죠? 옥선이네 전 며느리. 반갑게 아는 체를 하시는데 어머님 친구분이다 보니 저도 솔직히 마냥 반갑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 먼저 인사하시는 거니 저도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중석이랑 헤어지고 다른 지역 갔다고 들었는데. 볼 일이 잠깐 있어서요. 그렇구나. 얼굴이 엄청 폈네. 잘 지내요? 네. 중석이랑은 완전 딴판이네. 그 집은 완전 죽상인데.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왜 죽상인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이제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싶어서 그냥 웃으며 여쭤봤어요. 근데 어디 가세요? 내가 뭐 어디 갈 데가 있나? 옥선이네 집 가는 거지. 저는 의아해서 물어봤죠. 근데 왜 이쪽으로 가세요? 대리점 저쪽 방향인데. 옥선이 원래 살던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거든. 아들네랑 이제 안 살아요. 네? 아니 왜요? 지 말로는 새며느리 때문에 열받아서 나왔다는데 내가 보기엔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 신세지 뭐.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쫓겨났다고요? 어머님이요? 거의 그런 모양새로 나왔어요. 아주 그 집 난리가 따로 없었다니까. 왜요? 어머님 친구분은 엄청 재밌는 얘기라도 들려주시는 양 신이 나셔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착한 며느리 내쫓고 바람난 불려시를 집에 들어앉혔다고 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났지. 그래도 부끄러운 거 하나 없이 잘만 다니더만. 그런데요. 근데 옥선이는 죽을 맛인 거야. 내가 왜 그러나 하니까 새며느리 걔가 보통이 아니래. 저는 속으로 보통이 아니니까 그렇게 유부남과 바람을 피고 재혼까지 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옥선이가 걔 때문에 혈압 올라서 쓰러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 여자가 뭘 어쨌길래요. 옥선이가 원래 하던 버릇으로 하니까 새며느리 걔는 안 참더만. 한 번은 우리가 놀러가서 옥선이 걔가 며느리를 불렀거든. 밥 차리라고. 그랬더니 그 새며느리가 고작 밥 차리라고 바쁜 자기를 불렀냐고 그 자리에서 쌩 난리를 치는 거야. 옥선이도 안 참고 뭐라고 하니까 새며느리 걔가 쟁반을 냅다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거야. 네? 쟁반을 던져요? 나도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 우리한테까지 난리더라니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면서 혼자 차려 먹으면 되지 왜 바쁜 자기를 부르냐고. 거기서 악을 써대는데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 후에 옥선이 말로는 그년이 맨날 밥은 배달로 시켜 먹고 밥 안 차리냐고 하면 어머님이 집에서 놀면 뭐하냐고 직접 밥 차리고 살림도 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래. 살면서 계속 옥선이랑 틈만 나면 싸웠는데 젊은 사람을 어떻게 이겨 다 늙은 할망구가. 옥선이가 지네 아들 붙잡고 전현이랑 못 산다고 원래 며느리 다시 데리고 오라고 울고불고 했는데 새며느리가 그 후에 출근할 때 집에 먹을 것을 몽땅 감춰버렸다는 거야. 시험에는 쫄쫄 굶으라 이거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여자의 행동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여자가 보통 내기는 아니라는 걸 잘 알았지만 나이 드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했다니요. 어머님도 호락호락하신 성격은 아닌데 그 여자는 한 수 위였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들은 가만 있어요?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거야. 완전 그 여자 손아귀에 있는데 결혼 초에 통장이고 뭐고 다 그 여자한테 들어갔대. 중석이 걔는 꼼짝도 못한대. 옥선이 말로는 새며느리 걔가 돈도 엄청 펑펑 쓰고 다니고 소문으론 다른 남자도 있는 것 같더래. 근데 그런 얘기 아들한테 했다가 또 며느리하고 한바탕 하고 시어머니만 보면 못 잡아먹어 산다리니 옥선이가 결국 도저히 못 살겠다고 자기 원래 집으로 도망쳐 나온 거잖아.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세장가 든 것까진 알았는데 그 후에 이런 식으로 일이 펼쳐지다니요. 제가 너무 기막혀 하자 어머님 친구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선이 걔가 며느리 고마운 줄 모르고 자네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지 뭐. 중석이 걔도 똑같아. 마누라 귀한 줄 모르고 딴짓거리 하더니 돌려받는 거야. 그 여자가 다른 남자도 있고 중석이 돈도 제법 빼돌렸다는 소문도 파다해.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제가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자 어머님 친구분은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지? 어머님 친구분의 말에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언니에게 이런 얘기를 다 했고 언니는 꼬수어 죽겠다며 저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야, 착한 너한테는 곰탱이니 뭐니 하면서 사람 속 있는 대로 긁으시더니 아주 제대로 적수 만나셨네. 너네 전남편이나 너네 시어머니나 아주 꼴 좋다. 언니 얘기를 들으니 저도 그제야 왠지 꼬수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전까진 좀 얼떨떨했거든요. 바람나고도 뻔뻔한 아들이나
그런 아들 감싸면서 오히려 저보고 미련 곰탱이니 뭐니 막말했던 시어머니나 결국 어머님은 사사건건 제 탓만 하시면서 말하던 남편 주무르는 여시 같은 여자가 진짜 며느리로 들어와서 된통 당하고 산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한결 홀가분한 기분으로 다시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이혼한 게 억울한 부분도 많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더 당당하지 못했나 스스로 한심하게 생각했던 적도 많거든요. 그런데 죄는 짓고 살면 안 된다고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벌을 받게 되었네요. 저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도요. 남편한테 대어놓은 게 있다 보니 앞으로도 재혼 생각은 없고 딸을 키우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남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면 돌고 돌아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걸 남편이나 어머님이 그 일로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